저희들이 각 오늘의 이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해서 세 분의 그 발표자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그 발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오상봉 박사님입니다. 오상봉 박사님께서는 노동경제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오늘 화상회의로 연결이 돼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은 분야가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그럼 오상봉 박사님께서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준비하는 동안 두 분의 그 발표자 상명대학의 유경원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의 유명준 교수님께서 각각 이 소비와 또 이 심리 방역과 관련된 그런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오상봉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오상봉입니다. 예, 사회동역 포럼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가 한국 노동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발표할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장 충격의 추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전 두 번의 위기죠. 1997년도 외환위기하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전의 감염병 위기, 즉 2003년도 사스, 2015년도 메르스 때하고 비교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계층에 특별히 크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두 가지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가 분석을 위해서 사용한 자료입니다. 노동시장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자리통 연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분석 자체를 이제 그 충격의 저점을 위주로 분석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저점이 외환위기의 경우에는 1998년도 8월,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2009년도 5월이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아마 저점이 2021년 1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2021년 1월이 분석 대상 기간의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유행 1차 유행의 저점이 2020년 4월을 저점으로 간주하고 분석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세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게 1월이었고 1차 유행은 2월 하반기에 대구 지역에서 시작이 됐죠. 이것은 이제 경제 또는 이제 사회적 활동을 급격하게 위축시켰고 이어서 노동시장 동안 이제 급격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3월과 4월 단 2달 동안 거의 100만 명의 고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4월 고용 지표가 한 50만 명 감소입니다만 그전 2월 이전 고용 지표하고 비교하면 한 100만 명 정도가 차이 나게 되죠. 코로나19 추세를 보시면 이제 취업자 감소뿐만 아니고 비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든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취업자 감소가 일부 실업으로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구직 기회가 거의 없어가지고 대부분 비경제 활동으로 편입이 됩니다. 1차 유행 이후에 노동시장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다가 8월 이후에 2차 유행으로 다시 약간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5인 이상 집합금지까지 시행되는 3차 유행에서는 1차 유행 때보다 더 나빠지게 됩니다. 물론 2021년 1월 고용 감소의 3분의 1 정도는 직접 일자리 사업 시행 연기의 효과로 보이기 때문에 1월의 노동시장 상황은 아마 12월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동시장 상황이 약화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구직급여도 급격하게 증가되게 됩니다. 밑에 그림이 구직급여 신청 지급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의 경우에도 이미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
금액이라든가 건수가 굉장히 증가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뭐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면 2020년도에 구직급여 지급이 얼마나 컸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상황을 감안해서 보통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 예산 규모가 9조 원 정도였고 실제로 2020년에 집행된 금액이 한 13조 정도가 됩니다. 한 4조 원 정도가 예산보다도 집행이 된 거죠. 뭐 이거는 이 실업급여 집행 금액이 이 정도 됐다는 건 2020년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크게 악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겁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 그 슬라이드에서 보신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 정도가 사실 취업자 수 감소가 실제 노동시장 상황보다는 좀 덜 나쁜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시장 상황은 앞에 제 취업자 수 감소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제 할 일이 없어졌지만 일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고용주의 지원금이 급증한 건데요.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2019년 이전에는 고용주의 지원금 집행 금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의 경우에도 고용주의 지원금 지원 실적은 사실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특히 이제 4월 이후가 되면 고용주의 지원금 지급이 급증하게 되는데요. 2020년 한 해 동안 약 한 2조 원 이상의 고용주의 지원금이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취업자 수 감소가 보여주는 것보다가 노동시장 상황은 훨씬 더 좋지 않았다. 다만 이제 어떤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서 그나마 이 지표로 보이는 노동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방어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럼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이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위의 그림은 2020년 1월하고 5월 사이의 실업률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국의 상황이 좀 나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특이한 건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실업률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업률이 1월하고 5월 사이에 떨어졌고 독일의 경우에는 한국보다는 약간 높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생각하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실제로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의 노동시장 상황이 한국하고 비슷하거나 더 좋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두 개 국가는 엄청나게 많은 고용주의 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이 노동시장 지표를 갖다가 방어한 측면이 있습니다. 밑에 슬라이드가 고용주의 지원금의 그 지원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율은 전체 그 고용보험 가입자 대비 고용주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마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건근로자들이 고용주의 지원금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의 지원금을 받았고 피크에서는 한 600만 명 정도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월에. 지금도 거의 한 400만 명 가까운 인건근로자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30%가 넘는 전체 인건근로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고용주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실제로 일은 하진 않았지만 거의 실업 상태, 실업이 되진 않은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노동시장 상황은 다른 선진국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았지만 지표로 보이는 건 다른 정책적인 지원 때문에 덜 크게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과거 경제 위기하고 비교해서 코로나19 위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외환위기나 코로나19에 비해서 충격 정도 굉장히 약합니다. 추세를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외환위기하고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외환위기와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성격이 매우 다르죠. 외환위기의 경우에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면서 발생했지만 코로나19는 경제가 아니고 감염병으로 인해서 발생한 위기입니다. 따라서 외환위기 시에는 구제금융이 12월에 이제 1997년도 12월에 구제금융이 확정이 되고 일시적으로 고용지표가 하락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 다 드러날 때까지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유행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고용지표가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이 충격을 받은 영향을 받은 계층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자본력 굉장히 떨어지는 자영업자 위주로 영향이 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유행의 강도에 비해서 노동시장 상황 악화 정도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3차 유행이 왔을 때 지금 고용지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것도 이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위기 사이에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정부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의 경우에는 충격 자체가 그대로 이제 취업자 수 감소하고 실업자 양상으로 이어졌습니다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격의 일부만 취업자 감소로 연결됐고 상당 부분은 이제 고용주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 휴직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자 양상도 상당히 줄어든 측면이 있죠. 업종별로 위기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외환위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제조업하고 건설업 쪽에 충격이 집중됐습니다. 물론 이제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에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주로 영향을 받은 건 이제 제조업하고 건설업이었는데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제조업 건설업은 거의 영향이 없었고요. 사실상 영향을 받은 건 이제 대면 서비스 관련된 업종만 영향을 받았고 그 이전과 비교해서 아주 특징적인 차이는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다른 위기의 경우에는 뭐 거의 영향이 없는 업종이었지만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대면 서비스라는 업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래 그림은 제조업의 저점 전후 1년간 고용 추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외환위기 시에는 뭐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영향이 거의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그 제조 고용 감소,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제조업에 대한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는 걸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대면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고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영향이 굉장히 컸죠. 도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의 경우에는 이제 저점에서는 외환위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회복 추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의 경우에는 저점을 지나면서 바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염병 위기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악화된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염병 위기의 강도에 비해서 아마 이 노동시장 상황은 더욱더 더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교육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외환위기 시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원금 지원 실적을 확인하더라도 그 학원 강사나 이쪽에서 신청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런 것들로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직종별로 차이를 보면 역시 이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외환위기 시에는 제조업과 관련된 이제 기농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근데 코로나19에서는 이 직종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 업무 종사자의 영향도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코로나19 위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취업자 수가 급감했다는 겁니다. 앞서 이제 교육 서비스 영향을 기억해 보시면 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그 과거 감염병 위기하고 비교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두 번의 감염병 위기 경우에는 유행이 사실상 거의 없었죠. 특히 이제 사스의 경우에는 뭐 몇 명 발생하지도 않았고요. 그 메르스의 경우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유행 기간이 한 2달 정도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행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이 두 번의 감염병 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이 메르스의 경우에도 굉장히 당시에는 우려가 컸습니다만 위기가 금방 사그라들면서 한 달 정도만 노동시장에 약간의 영향을 주고 뭐 거의 이제 영향이 사라진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충격 정도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감염병 유행 정도가 컸을 뿐더러 전국 유행이 됐기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컸고 지금 아직도 감염병이 거의 지금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 영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은 계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보다는 뭐 여성의 영향이 훨씬 컸지요. 최근에 이제 이 고용 증가가 여성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여성에 대한 영향이 단순히 취업자 수 감소 규모에 비해서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이제 컸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이 종사합니다.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전 연령대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이제 최근 추세를 보시면 전 연령대가 영향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건 아마 20대하고 20대 이하, 60대 이상 쪽이 영향을 크게 받은 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이 그림에서 60대가 이제 지난 1월 달에 고용 감소가 이루어진 거는 사실 직접 일자리 사업하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가로축에 있는 구가 이제 지금 1월 달 지표인데요. 이게 약간은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 좀 크게 나온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60대 영향은 8까지만 보시게 되면 영향이 크긴 했지만 20대에 비해서 그렇게 크다고 보기 힘들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마 20대 쪽에 영향을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어서 교육 수준별로 보면 특히 이제 저학력자 위주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졸 이하하고 고졸 쪽의 취업자 수 감소가 굉장히 컸고 1차 유행 때도 굉장히 컸는데 지금 3차 유행이 오면서 또한 지금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령자 그다음에 직접가 굉장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일자리 사업이 연기된 측면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증졸 이하가 이제 이 1월이 되면서 뚝 떨어진 거는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직종별로 보시면 종사장 지위별로 보시면 임시직 쪽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아마 다른 종사장 지위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급감한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제 임시직뿐만 아니고 상용직 쪽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지금 가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코로나19가 어떤 계층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고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이제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충격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고 이제 감염병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시장 위축이 아주 급격히 발생했고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서 노동시장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유행의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했기 때문에 노동시장 충격 정도도 좀 약했고요. 충격의 특징을 더 말씀드리면 이제 대면 서비스업 관련 업종, 직종, 지업자에게 영향을 컸다는 겁니다. 또 외환위기의 경우에는 제조업 쪽 영향이 집중되었지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서비스업 쪽에 영향이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직종별로 보시면 서비스업, 서비스 판매직에 영향이 컸고 추가적으로 전문직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로 보면 여성, 연령대별로 보면 특별히 이제 청년계층, 그 다음에 학력별로 보면 저학력자들, 조선상 지위별로 보면 임시직 쪽의 영향이 큰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정책 개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정책적인 지원이라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제 뭐 정부 지원이라는 게 노동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부작용보다는 외부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충격의 정도에 비해서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 정도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먼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정 유지 조치를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영업자의 지불 여력이 거의 이미 다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향이 큰 업종의 폐업 방지를 위해서 좀 더 과감한 지원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이제 그 3차 지원금 자영업에 대한 지금까지 이제 추경이 확정이 됐고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좀 피해 계층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에 갈 수 있는 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상 이제 뭐 피해 정도를 상당히 이제 감안을 하긴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이제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지원을 그렇게 밝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행정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감염병 위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향후에 다가올 위기까지 고려한다면 이제 지원에 필요한 행정 인프라도 좀 개편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제 그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는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근로자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제 실업부여 같은 경우도 좀 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장기 실업자들이 이제 발생할 가능 계속 나올 상황이죠. 이미 이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이제 종료된 근로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구직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구직하고자 하는 실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뭐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시적인 좀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상봉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조금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직접 참여하는 많은 우리 그 참여자들을 위해서 사회자의 권한으로 조금 유연하게 저희들이 좀 내용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질문을 후에 다 드리기로 했는데 일단 한 가지 질문만 짤막하게 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진행 준비하는 쪽에서 일단 그 다음 발표를 듣고 지금 올라오는 그 질문들을 좀 있다가 저희들이 순서적으로
종합적인 질문들을 받으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좀 진행 요청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우리 방금 오 박사님께 질문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곧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상명대학의 유경원 교수님께서 과거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확산기의 소비 지출 패턴 비교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유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주로 가계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셨습니다. 유 교수님 발표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질문들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종합 토론에서 그 질문들을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워낙에 우리 코로나19 이전에는 여기 지금 강연장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발표를 해드렸어야 됐는데 코로나19가 이렇게 또 온라인 환경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소비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앞서 발표한 그 주제가 노동시장과 관련된 얘기라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소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먼저 전반적인 어떤 우리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우리 30년간 이제 1990년 이후 우리나라는 지금 외환위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초부터 우리 팬데믹인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경제적 위기감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연구가 시작이 될 때는 이제 작년 초였고요. 그때 저희가 궁금해했던 거는 이제 이와 같은 감염병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짜 얼마만큼의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게 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 특히나 이제 가계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본 연구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위기하고는 좀 다른 감염병 위기였기 때문에 이전의 위기하고는 좀 다른 어떤 소비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주요 위기가 가계 차원에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현재 진행형인 우리 코로나19가 경제, 특히 가계 소비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거시 자료와 그 다음에 이제 미시 자료, 즉 거시 총량 자료인 국민계정 자료하고 미시 자료인 가계 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과 소비 지출의 변화를 분석했고요. 그리고 가계 특성에 따라서 소득 감소와 소비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4, 4분기 데이터까지 우리 강의 동향조사와 그 다음에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자료는 2020년도 1, 4분기 자료까지라는 점 분석에 있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일단 주요 저희가 발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은 이제 소득과 소비 지출이 이제 경제 위기였습니다. 대부분 다 소득과 소비 지출이 모두 감소했지만은 대체적으로 소득보다도 소비의 감소폭이 더 커서 가계 저축률이 상승하고 있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두 번째로 통상 큰 폭의 소득 감소로 인해서 소비 지출이 조정이 되는데 항목별로 보자면 그 내구재와 그 다음에 준내구재 항목의 비중이 감소하고 비내구재 및 서비스 비중이 증가했다. 이제 아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오 박사님 발표 내용하고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위기로 인한 소비 지출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항목은 의류, 신발,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와 음식, 숙박이었다. 그리고 위기의 영향은 저소득,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더욱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거 위기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소득 감소와 소비 지출 조정이 가장 컸던 위기는 저희가 알다시피 그 외환위기였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는 그 기존 위기와는 상이하지만 소비 지출 대응 측면에서는 외환위기와 일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게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요지는 이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 코로나19로 발생한 어떤 경제 충격이라고 하는 게 소득 충격보다는 과거 경제 위기는 소득 충격이었다라고 한다면 소득 충격보다는 이제 소비 충격에 가까운 그런 경제 위기였다. 위기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두 번째에서는 저희 과거 주요 위기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고 코로나19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이후 첫 번째 경제 위기는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외환 위기였고 지난 30년간 가장 경제적 충격이 컸던 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 위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금융 차원의 위기였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은 결국은 이제 기업 금융을 손을 어느 정도는 떼고 소비자 금융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죠. 이러한 소비자 금융의 위기의 확대로 통상적으로 뭐 연구자에 따라서는 신용카드 위기를 위기로 뭐 간주하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가 소비자 금융의 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볼 일이 있을 것 같아서 2003년에 신용카드 위기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위기는 2003, 4년에 발생한 최초의 소비자 금융 부실로 인한 경제 위기였고 이 같은 상황에서 2003년 말 기준 경제활동 인구의 16%인 372만 명에 해당하는 대규모한 신용불량 증가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또 소비 위축이 또 발생했죠. 그리고 이후 우리나라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에서 비롯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에서 시작한 재정위기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외환위기와 신용카드 위기는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장의 문제로 발생한 측면이 큰 반면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 그리고 유로존 재정위기가 결부되면서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경제 충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 세계 정부의 전례 없는 정책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까지도 대규모의 재정 지금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과거 우리나라 위기가 가계 부분에 끼친 영향은 우선 소득 감소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계가 이제 이에 따라서 소비 지출 축소와 항목 조정 등의 소비 변화가 있고 이에 따라서 가계 흑자율과 저축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 사례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가계 흑자율이나 저축률은 어떤 다가올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미래 소비 지출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서 경기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소비 지출 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가계 부분이 위기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소득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 이로 인한 소비 지출 조정과 흑자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과거 위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외환위기와 이제 전반적인 이제 거시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위기 상황에 따라서 소득과 소비 지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 슬라이드의 오른쪽 그림 1에 보시면 가계 소득 및 소비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빨갛게 나타나고 있는 동그라미 안에가 이제 외환위기, 신용카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각각 나타나는데요. 상당 부분 위기 시에 어떻게 보면은 소비 지출의 감소 폭이 소득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된다면 뭐 외환위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위기,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경제 위기에서는 소득 충격이 오게 되면 결국 가계는 소비 지출을 통해서 결국은 소비 지출을 급격히 감소시킴으로써 위험에 대응하게 된다는 거죠. 위기 발생으로 인해서 소득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서 가계 순저축률이 이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결국 이제 위기가 발생하면 먼저 소득 감소가 나타나고 가계는 이를 소비 지출 감소와 소비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제 대응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시 자료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2020년 자료가 국민계정 자료가 순저축률 자료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지표는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각국의 저축률 지금 최근에 2020년 말 저축률 가계 저축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와 같은 가계 순저축률의 급등이 코로나19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목별 변화는 이미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나타났을 때 통상적으로 식료품 같은 필수 재화의 어떤 재화 소비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반적인 어떤 소비 지출이 급하지 않은 어떤 내구재 소비의 감소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와 같은 그 소비 지출 항목별 변화는 국민계정의 그 가계 최종 소비 지출 자료로 살펴보더라도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 소비 지출 12개 그 비목으로 나누어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면 소득 감소로 인해서 가계의 의식주 중에서 의가 많이 줄어들고 주와 식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 자료인 그 가계 동향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총량 자료에서는 어떤 레벨, 어떤 전체적인 수준만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가계 주요 어떤 경제 사회 특성에 따라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대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득 계층별, 종사당 지위별, 연령대별로 살펴보고 특히 이제 위기에 취약한 계층,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임시일용직, 고령자, 자영업 계층 중심으로 고소득, 그 다음에 상용직 계층과의 비교를 이제 수행해 봤습니다. 표 1에 보면은 가계 특성별 위기시 가처분 소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표에서 보다시피 가계 소득 감소가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저소득 계층의 그 취약 계층의 소득 감소가 다른 계층들에 비해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 위기, 경제 충격이 왔을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우리 취약 계층이 경제적 충격에도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계 위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소득 감소가 발생하면 소비 지출, 지금 증감률도 이제 차이가 있을 뿐 감소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기존 위기 발생과는 원인이 상이한 전염병 확산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영향도 일정 부분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2020년 1사분기 자료지만 전년 동기 대비 평균 가처분 소득은 평균 3.7%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은 6.5% 감소해서 이는 과거의 경제 위기가 이제 소득 감소에 기인해서 소비 지출 조정을 가져왔는데 여기는 크게 소득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감소가 상당히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득 지금 감소로 인한 소비 조정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시기에 가장 소득 감소가 컸던 1분기 저소득 계층은 소비 지출에 있어서 다른 계층들에 비해서 큰 조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결과 시사하는 바는 취약 계층은 소득이 감소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부족해서 소비 지출을 조정할 여지가 크지 않지만 소득 안정 계층은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소비 지출을 더 크게 줄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상은 경제적 위기로 인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어떤 신용카드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2020년 1사분기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 소득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편이지만 소비 지출 대응에서는 지출의 감소의 폭이 아주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 정체 및 감소로 인해 이들 계층의 소비 지출은 외환위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감소하였고 소득 변화보다는 소비 조정이 보다 더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5분이나 상용직의 경우 소득 증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지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은 지금 위기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소득 감소 및 소비 지출 조정으로 인해서 흑자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소득 충격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 지출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흑자액이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하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소득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떤 초기 단계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비 지출 조정에 있어서는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 충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위기와 달리 코로나 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 감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소득 감소에 대한 대응은 그 위기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 감소로 인한 충격은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지출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위기감이 고조가 될 때 소비 주체들은 소비 지출을 더 큰 폭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여력이 있는 계층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은 전염병의 빠른 확산과 백신의 부재로 초유의 비대면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왔고 경제적 원인에서 발생한 기존 경제 위기 양상과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 위기와 달리 코로나19의 영향은 전반적인 소득 충격보다는 특정 부문과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차이점이 있으나 전반적인 어떤 소비 추구로 인한 경기 침체 양상은 기존 경제 위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층과 부분 간 차이와 격차를 코로나19 위기가 강화시킬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유동성과 이로 인한 자산시장 과열 속에서 결국 이제 움츠려진 소비와 그 다음에 축적된 저축이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에 따라서 경제의 움직임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결국은 운영이 필요할 텐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축적된 그 저축, 그리고 사람들의 움츠러든 소비,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 경제가 V자 반등, K자 반등, 내지는 다른 어떤 경로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결국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가계저축이 어떤 식으로 쓰일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우리 지금 두 분의 교수님께서 한 분은 고용을 중심으로 또 지금 유 교수님께서는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서울대학교의 유명순 교수님께서 세 번째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특별히 그 보건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된 연구, 또 이 건강 위험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계된 그런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시작된 작년 그 1월 말부터 신속하게 여러 가지 관련된 인식 조사를 수행하셔서 이 국가적인 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 유명순 교수님께서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행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유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유명순입니다. 오늘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을 텐데 그 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보건학자이고 그리고 그 한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 통계나 국가 승인 통계를 사용한 어떤 연구나 활동에 그동안 적극적인 참여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졌고 이번에 사회동향을 집필하는 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뢰받기를 사회동향에 글을 쓸 때 담았던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최근에도 제가 계속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좀 반영해서 발표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부랴부랴하지만 자료를 추가로 더하거나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표 자료에 이제 좀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살펴주시고 인용이나 활용하실 때 저에게 문의를 좀 거쳐주시면 더 안전하고 정확한 자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동향에다가 글을 실을 때 썼던 제목 그대로 코로나19의 위험인식과 행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 취지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험의 인식과 위기에 대한 인식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그게 전문가들이 혹은 객관적인 위해도를 평가해서 주는 자료를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계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중요한 것, 자신에게 더 큰 의미를 갖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주관적으로 의미를 형성하고 위기도 물론 통치자가 선언을 함으로써 재난이 선포되는 것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취약하다든지 손실이 있다든지 집단적인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개념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무에서 보자면 위험을 돌파하고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면 많은 사람들의 실천이 중요한데 그동안 많은 연구와 이론을 통해서 위험의 인식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나 아니면 이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는 그런 조처를 받아들이고 지속하게 하는 동기에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갖고 있다. 또 하나는 이 위험 심리나 위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 위험도에 대한 개인의 판단뿐만 아니라 닥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여하는 감정이나 정서, 무엇보다도 주변과 그리고 전문가와 당국을 향한 신뢰라고 하는 것들이 고루 이해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코로나19는 제가 있는 공중보건학 분야에서도 특별한 사례인 것이 비약물적인 조처, 그러니까 백신 치료제가 이제서야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지난 1년을 거의 이런 것 없이 비약물적 조처에 해당되는 것을 의존해서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아주 드물고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서 품는 정서나 아니면 판단하는 거나 뒤따르는 행태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박에 위기 상황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국가적인 통계가 바로바로 제공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 개인 연구자이긴 하지만 연구진을 중심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항을 반복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은 인식과 정서와 행태의 동향을 알아보고 여기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동시에 저 스스로 가장 강조했던 거는 저희들이 상황을 놓고 다양한 시민 참여나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를 자료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촉진의 기회를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사를 벌였고요. 시간상 이 부분은 참고 자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사회동향을 집필에 참여하면서 보여드렸던 자료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에 대한 위험도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학술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일어나는 발생의 가능성을 하나로, 그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붉은색 줄이 감염에 대한 감염이 생기면 그 감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고, 밑에 있는 것이 감염될 가능성입니다.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작년 제가 첫 조사를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보고된 게 1월 20일이었고 1월 31일 날 첫 조사를 시작을 했고, 올해 2월 중순에 이제 최근 조사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다 합치면 20번 넘게 조사를 해 왔었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성은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감염이 될 것에 대한 위험보다 감염이 되면 그 감염이 불러올 결과가 심각할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계속 높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그래도 썼었지만 전문가들께서는 치명력 같은 것에 비하면 발생되는 전파력이나 감염력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기도 하고 의미가 큰,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그 바이러스 정보 그 자체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에서 이걸 뒷받침하는 내용들, 우리는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심각한 일로 더 크게 생각을 할 것인가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주변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인데, 이걸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자료는 지금 한국은 코로나19로부터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기에 얼마나 안전하냐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보시면 지금 2월 시점에서 전체의 과반이 조금 넘는 정도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수치가 작년 1월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1년을 지속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체의 절반 정도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죠.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당면한 위협이 우리가 과연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효능감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어떤 자기 확신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통제 가능성에 대한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보시면 작년 8월 초반만 해도, 그러니까 2차 대유행이 벌어지기 이전에는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인식이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보다 높았는데, 이게 2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현재에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반반 정도로 통제할 수 있다와 없다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제가 12월 조사를 하면서 거의 12달을 지금 끌어왔는데, 지금까지를 되돌아볼 때 언제 우리 사회와 또 그러니까 귀하의 삶이 위태로웠습니까? 이 위태로움이라는 게 말하자면 위기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단어 선택을 가장 위태롭던 때를 골라달라고 했는데, 지금의 시점, 이 당시가 이제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위태롭다, 사회나 나나. 그리고 두 번째의 시점이 언제냐면 가장 강하게 각인돼 있었고 실제의 경험을 반영하는 게 1차 대유행 시점, 그러니까 신천지 사태 때의 기억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보시면 숫자는 전체적인 비율은 낮지만 8월달, 그러니까 2차 대유행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앞에서 통제할 수 있냐 없냐와 같은 양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표상으로 가장 좋은 게 4월, 5월입니다. 저희 그때 총선이 있었을 때 시점. 그때가 이제 가장 양호한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때는 코로나19로 한국 사회가 위기와 기회 중 어디에 서 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기회의 방향에 서 있다라는 대답이 위기에 서 있다라는 대답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유행을 기점으로 현재에서는 역전된 상태에서 그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한국 사회는 안전하지 않고 위기에 서 있고 위태로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어차피 해외에서도 다 자가보고를 통해서 현황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매우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외국도 비슷하게 뭐 80%, 70% 이상 마스크를 쓴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1월, 2월부터도 90%, 그러니까 처음에 80%에서 그 수준에서 시작돼서 한 달, 뭐 대부분의 경우가 2달 안에 95% 수준으로 뛰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이 효과, 이것의 영향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1년 동안에도 유지가 되고, 물론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유지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초기 조사가 의미가 있다. 즉, 공권력이 개입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의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와 같은 개인 행위 조처의 채택과 수용과 지속이 상당했다는 겁니다. 거리두기의 경우는 그보다는 실천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은 제가 편집을 해서 박스가 그려져 버렸는데요. 검정색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다중이용 시설의 부분이 점차 이제 직선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게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처들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전체에서 가장 실천율이 낮은 게 대중교통 이용 자제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는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일상의 위축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아보는, 다른 말로 일상의 위축과 정지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보면 제일 점수가 좋았던 때가, 즉 가장 그래도 예전 일상 느낌이 났던 때가 언제냐면 1월 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가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생각은 떨어지고 위기감은 올라가는데 일상은 별로 되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자신이 누구냐에 따라,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주부들의 경우가 계속해서 그 일상 위축을 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월소득 200만 원 이하는 월소득 600만 원 이하 또는 평균에 비해서 낮습니다. 당시 초기에 1차 대유행 때 제가 가장 걱정했던 집단이 대구 경북 지역 주민입니다. 대구 경북에 살고 있다라는 이유로 일상이 굉장히 심하게 위축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씩은 회복된 경향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걱정과 스트레스는 외국하고 비교할수록 흥미로운 게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국내 응답자들은 코로나19를 걱정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동의의 정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코로나19 걱정과 스트레스가 한쪽에서는 실천 행위를 높이게 하는 긍정적인 기여가 있지만 이 귀하의 걱정과 스트레스는 귀하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외국에서는 거의 반반 수준에서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이야기가 되는 데 비해서 국내의 응답은 압도적으로 부정적 영향 쪽으로 대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상 이제 몇 가지는 넘겨보고요. 이거는 동일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의미해서 가져왔는데 작년 8월에 비해서 6개월이 지난 올 2월의 시점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험한 내용 중에는 체중이 실제로 늘고 그리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우울감을 느끼는, 말 그대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는 물론 이제 국가적인 통계를 이용해서 분명히 이것이 지수로 계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없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과 가정에서 역할이 가중되고 경제적인 힘들어짐이 올라가는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전체의 33.9%는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된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볼 수 있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거나 나의 삶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 없었다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전체의 10 중에 7 정도는 피해가 있었고 3명 정도만이 없었다가 되고, 이거를 박탈이라고 하는 개념에 비추어 보면 전체의 11.4% 정도는 끼니를 거는 적이 있다라고 하는 박탈 경험이 나타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임금 변화에 있어서도 임금과 일자리를 그대로 보존한 경우는 전체의 41% 수준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다
걸렸다고 하는 경우는 물론 전체의 10%가 안 되지만 그 안에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일자리를 잃은 경우가 많다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객관적인 측정 도구가 있는 것을 적용해서 앞에서는 단일 문항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라고 물어봤다면 이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요한 위험 집단을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제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지난 5월과 그리고 8월 그리고 올해 2월을 놓고 보면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의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도 마찬가지여서 기본적인 우울 통계랑 거의 비슷한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20대가 나머지 연령대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은데 그 점수 자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우울 집단이나 스트레스 고위험 집단은 코로나19가 자신의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에 이중 취약 집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될 코로나19와 관련된 현상은 인식조사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높은 낙인 두려움입니다. 지금도 낙인에 대한 두려움은 10중에 7명 가까이가 느끼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등장시킨 새로운 주체인 확진자를 다루는 정보 공개, 동선 공개 이게 많이 나아졌고 그래서 이 정도로 완화가 됐다고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한 또 하나는 사람들은 감염된 것에 대해서는 확진자와 환자를 향해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라고 개인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경향이 있는 데에 비해서 아직 벌어지지 않은 감염 그리고 나의 감염을 생각하면 운에 의해서 달라질 것이다. 어느 정도 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대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감염 심리에 매우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양호한 수준이고 특히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는 초기나 지금이나 큰 흔들림이 없이 높은 수준인데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수치가 4월, 5월의 점수가 매우 좋습니다. 반면에 보통 사람들, 내 주변의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나 정부에 비해서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여도 낮게 보는 또 지금 시점 2월 시점에서 신뢰하지 않는다의 응답 순위에서 정치인과 언론 다음을 차지하고 있기에 저는 이 격차, 신뢰의 격차의 문제가 지금의 우리의 이 징벌적 중심의 엄벌적인 중심의 방역의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선별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집중해서 도와주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인식의 경향성을 설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예전보다 줄었다가 전체의 31.8%이고 불평등과 공정성에서도 다양하게 질문을 했지만 공통되게 확인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일반인 응답자들은 피해를 입었는데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나도 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에 의한 보상이 공정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전체의 선택지를 어떻게 물어봐도 가장 높은 겁니다. 불공정 인식이 가장 높은 것은 피해 보상의 공정성에 대한 점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 무엇이 코로나19 사안에 대해서 울분을 일으킬까?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킬까? 첫 번째는 잘못했는데 미흡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공직자들이 방역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파티하고 막 마스크 안 쓰고 뭐 이러는 것들 그리고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안 그래도 힘든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등이 있고 정쟁화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제가 그나마 워낙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높았던 그러니까 방역에 있어서 인권보호는 후순위다. 라고 하는 응답이 거의 80% 수준에 가까웠었는데 그게 떨어졌습니다. 조금이나마 떨어졌고 마찬가지인데 반대의 진술을 줬을 때 인권 침해가 있는 무리한 방역 대책은 결과적으로 불안과 갈등을 일으킨다에 대한 동의의 정도가 조금 올라가는 그래서 그동안의 우리의 경험이 준 인식의 변화로 엿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많은 지표들 때문에 지금도 다수의 사람들은 방역이 우선이다. 그리고 경제 회복보다 방역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런 그리고 거리두기를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높다. 근데 이건 맥락이 없이 이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경제 돌보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백신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최근에 새로 제가 조사한 건데 아주 흥미로운 결과인 게 미국의 경우는 개인의 선택과 모두의 책임이 반반을 차지하는 데 비해 우리는 압도적으로 모두의 책임이거나 혹은 어느 정도는 둘 다 맞는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따 사회학자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시겠지만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마스크를 안 쓸 권리를 시위하고 백신 접종을 거부할 자유를 시위하는 모습과는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인데
있는데 이 의미가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자유주의의 반대 혹은 개인주의의 반대에 있는 권위에 순응하는 말 잘 듣는 사람이라서 이럴 것인가라고 저는 단순하게 해석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의 실용적 접근이나 아니면 공동체의 문제로 이것을 바라보는 긍정성을 강화하고 앞에서 보여드린 부정적인 측면들은 줄일 수 있는 그런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논의 부분은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